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종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화입니다. 오늘은 그 습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꽤 유명한 말인데요. 한번 좀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이 인생을 결정한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은 원래 이제 그 윌리엄 제임스라는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가 한 말인데요. 이 한 사람의 인격 형성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어떤 그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죠. 뭐 나름 꽤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주로 이제 많이 이용하는 그런 문구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뭐 이분 말고도 꽤 많이 있었죠. 몽테뉴 같은 양반은 이제 뭐 습관이 제2의 천성이다 이런 말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진화론으로 유명한 이제 찰스 다윈 역시 또 습관보다 강력한 것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뭐 어찌 보면 이제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좋은 습관,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뭐 공부하는 습관을 가르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학 입학 시험을 이제 보통 수능, 그러니까 이제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라고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큼 알고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공부하는 습관이 잘 들어 있는가를 이제 확인해 보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좋은 학교, 뭐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선호하는 것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꼭 그것이 그 사람이 뭐 많이 알고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업무라는 게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그러고서 이제 대부분 많이 배우게 되죠. 하지만 이제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는 얘기는 결국 그 고등학교 때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한다면 일단 뭐 공부하는 습관, 그러니까 이제 성실함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믿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라면 당연히 뭐 저도 포함해서 아이에게 이제 좋은 습관을 들여주고 싶어들 하죠. 특히나 뭐 독서하는 습관, 뭐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뭐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습관,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거 사실 쉬운 얘기 아니죠. 엄청 어려운 얘기죠. 지난번에도 제가 제 아이들이 이제 좀 책을 좀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지 못하게 했던 거에 대해서 많이 후회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시 말하면 이제 독서 습관을 들여주지 못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물론 혼도 내보고 또 이것저것 뭐 꼬셔보기도 뭐 별짓 다 해봤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게 만드는 건 정말 이제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아이들이 재밌는 게 이제 너무 많아져가지고 어찌 보면 이제 집중하기가 이제 쉽지 뭐 않다거나, 또 뭐 우리 때와는 다르게 아이들을 이제 유혹하는 뭐 게임 같은 것들 너무너무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다거나, 뭐 사실 뭐 저도 핑계를 대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게임이나 뭐 오락 뭐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사실은 뭐 요즘 부모님들이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책꽂이에서 예전에 읽었었던 책을 한번 이렇게 펴보게 됐는데, 그 제목이 이제 바로 스위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게 한국어판이 나온 지는 좀 됐는데 당시에는 그 나름 그 베스트셀러에도 올라오고 그랬던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은 이제 그 댄 히스와 칩 히스라는 두 사람이 같이 쓴 책인데, 두 사람 모두 이제 히스라는 성을 갖고 있죠. 네, 맞습니다. 댄 히스와 칩 히스는 형제입니다. 조직 행동론 그 분야에서는 꽤 유명한 분들인데, 아무튼 이제 이 형제가 쓴 그 스위치라는 책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How to change things when change is hard.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어려울 때 변화시키는 방법,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책은 형광등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팍 하고 들어오듯이 어느 한순간에 뭔가를 딱 하고 변화하는, 그런 변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그 방법론에 대한 그런 관한 책이죠. 이 히스 형제의 전공이 원래 이제 조직 행동론 쪽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책은 조직을 이끄는 리더에게 조직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하면 변화하기 싫어하는 혹은 변화에 저항하는 그런 직원들을 어떻게 가이드해야 하는가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저 역시 이제 예전 직장에서 이제 신규팀을 맡았을 때 이 책을 좀 참고를 하려고 봤었던 그런 책이죠. 근데 흔히 이제 뭐 자기계발 서적처럼 뭐 그저 그런 뭐 리더십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식상한 내용 대신에 약간은 이제 그 심리학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당히 그 설득력 있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서 다른 공감을 하면서 읽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케이스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그러고 있어갖고 좀 읽기도 상당히 이제 수월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갑자기 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읽었었던 이 책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고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건 바로 이 책에서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힌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새로운 조직을 이끄는 팀장 대신에 아이를 변화시키고 싶은 부모를 대입하고 그리고 변화에 저항하는 팀원들 대신에 그저 공부하기 싫어하고 게임만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을 대입하면 그러면 이제 나름 부모가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 스위치라는 책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난 또 느꼈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미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라고 해도 그 내용을 그 부모와 아이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혹시 제 해석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다거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뭐 댓글이거나 아니면 또 네이버에 그 저희 오아들 카페에다가 남겨주시면 또 같이 또 공유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 책에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습관은 아니죠.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 이제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전과는 다른 행동,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버리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할까?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갖게 되는 것도 뭐 이것도 일종의 변화라고 볼 수 있으니까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변화라는 것이 뭘까요? 일단 변화라는 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특히 뭐 사람이 변한다는 거 정말 쉬운 얘기 아니죠. 우리 주변을 보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더라도 쉽게 변하지 못하는 사람들 뭐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연, 금주 이런 거 우리 해가 바뀔 때마다 매번 새해 목표로 세우고 그리고 작심삼일 뭐 3일 지나면 이제 때려치고 이런 거 흔히 있지 않습니까? 뭐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다이어트 시작하고 며칠 됐다고 이제 바로 이제 치맥시켜서 뭐 먹고 뭐 이런 경우 이제 막 많이 있죠. 그래서 솔직히 사람은 이제 절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믿는 분들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약간 그런 편이긴 하고요. 나이 먹어가면서 더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 사람이 변하려면 한번 거의 뭐 죽을 경험을 겪어봐야 한다 뭐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아예 게임 중독을 고치기 위해서 망치로 컴퓨터만 때려 부셔버리기도 하는데 근데 이건 뭐 일종의 강력한 충격요법을 통해서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나름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게 뭐 꼭 강력한 충격이 답이다 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변화하는 거. 뭐 누구는 쉽게 되고 누구는 또 어렵게 되고 그럴 수 있죠. 아, 말이 잘못됐나요? 대부분은 어렵고 극소수만 변화에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하긴 그렇게 이제 변화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 주변에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화에 성공하는 능력은 원래 이것도 타고나는 게 아닐까? 아니면 그 변화를 이끈 사람,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부모나 선생님 같은 분들에게서 어떤 뭔가 특별한 방법이, 교육 방법이 있는 게 아닐까? 하면 정말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이게 꼭 배워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변화의 주체인 사람의 마음, 정신 뭐 이런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보통 이제 심리학 또는 뭐 철학에서 보면 인간의 정신 세계를 이제 두 개의 시스템으로 이제 많이 나누긴 하죠. 하나는 이제 본능, 욕구, 감정 뭐 이런 것들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의식, 뭐 이성, 뭐 논리 이런 것들이죠. 뭐 쉽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많은 상황에서 본능적인 욕구하고 그리고 이제 논리적인 어떤 이성 사이에서 항상 줄다리기를 이제 경험하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어할 때도 그렇고 뭐 시험 전날 뭐 재밌는 TV 프로가 보고 싶을 때도 그렇고 뭐 그런 경우들 많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 본능이 이제 이성을 이기긴 하죠. 이것도 좀 된 얘기인데 예전에 이제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클로키라는 이제 제품이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클로키가 뭐냐면 일종의 이제 알람 시계 같은 건데
이 시계에는 옆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람 시계는 미리 그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 삐삐 이렇게 울려대면서 옆에 달린 바퀴로 이제 방 구석구석을 막 돌아다니죠. 결국 이제 알람을 끄려면 어쩔 수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이놈을 잡아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잠을 깰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건데 뭐 나름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 시계가 처음 출시된 후에 2년 만에 거의 한 20억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뭐 단순한 아이디어 상품으로 뭐 별다른 마케팅도 안 하고 그 정도 올렸 대단한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이런 현상이 그 평소 아침에 일어날 때 자명종 대충 끄고 다시 잠든, 그러니까 이제 본능이 이성을 이기는 그런 상황이 아주 많다는 사실 이제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성이 힘을 얻을 시간을 벌어줘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했다는 것이고, 그 결과 이런 류의 제품이 히트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럭키 히트 이후에 이거랑 좀 비슷한 아류작들이 이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숫자 키가 붙어 있어서 덧셈 문제 몇 개를 풀어야 알람이 꺼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시간이 되면 자명종에 꼽혀 있는 여러 개 열쇠가 막 튀어나가고 그걸 모양에 맞게 다시 또 다 꼽아야 꺼지는 것까지 뭐 희한한 것들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 예전부터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하고 이제 철학자들이 인간의 마음을 이 두 개의 시스템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곤 했죠. 프로이드라는 이제 유명한 심리학자를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양반은 이제 인간의 마음을 본능적인 욕망을 품고 있는 이드와 그리고 이성적인 애곡,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로 이 두 마음의 관계를 제대로 표현한 건 아마도 제 생각엔 플라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플라톤은 이제 인간의 마음에 이리저리 날뛰는 통제 불능의 야생마랑, 그리고 이 말을 채찍과 회초리로 힘겹게 잡아채는 이성적 마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흥분해서 거품 물고 막 뛰어다니는 말과 이 말을 힘들게 조정해서 겨우겨우 코스를 달리게 하는 마부의 모습, 이런 모습을 한번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 시스템 사이의 어떤 긴장을 굉장히 적절하게 나름대로 표현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마부가 좀 어리버리하면 결국 이제 완전히 흥분하게 된 말에게 계속 이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잠이 덜 깬 상황에서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드는 그런 이제 평범한 사람들처럼 뭐 그런 상관이 되겠죠. 근데 이 책에서는 이걸 더 발전시켜서 더 이제 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코끼리와 기수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중에서 감정과 욕망을 대표하는 것이 코끼리고, 그리고 이를 분석하고 계획하고 지시하고 하는 이런 논리적인 이성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기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대충 이제 동남아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뭐 보셨을 텐데 코끼리 위에서 이제 코끼리를 몰고 다니는 조그만 사람의 모습을 연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코끼리를 사용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플라톤의 비유보다도 이 감정의 힘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할 수가 있겠죠. 이게 뭐 딱 보기에는 이제 기수가 코끼리 위에서 올라타서 고삐를 잡고 있으니까 모든 상황을 마치 기수가 이제 컨트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뭐 덩어리로만 보면 사실 코끼리 위에 올라탄 기수라는 게 코끼리에 비하면 뭐 거의 정말 보잘것이 없죠. 실제로도 이제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코끼리가 이제 기수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할 때 기수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거의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주먹으로 코끼리 목덜미를 친다고 해봐야 뭐 코끼리가 뭘 느끼기는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끼리와 기수 사이에는 뭔가 의견 충돌이 생기면 대부분의 경우 코끼리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제 분석을 해야 어떻게 행동을 이끌어낼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둘, 코끼리와 기수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이성적 측면을 보자는 거죠. 계획을 짜고 또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단기적인 만족을 포기할 자세도 되어 있죠. 또한 이제 문제를 분석하고 예기치 않은 위기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이제 코끼리, 즉 우리 마음속의 어떤 감성적인 측면은 실패와 비난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주변의 시선에 되게 이제 민감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보상이 없으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또 어쩔 때는 아주 즉흥적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당장 주어지는 약간의 만족으로도
쉽게 뭐 늘어지는 아주 게으른 그런 형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들으시면 코끼리는 이제 아주 멍청하고 뭐 개념이 없는 뭐 이런 놈처럼 이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수가 좀 이제 보조를 해줘야 그래야만 조금이나마 제대로 좀 굴러갈 것 같게 이렇게 느껴지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기수라고 해서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코끼리라고 해서 장점이 없는 것은 또 아니죠. 자, 일단 코끼리는 기수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열정과 추진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기수 혼자서라면 단지 뭐 방향만 제시할 수 있을 뿐 사실은 움직일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든 행동해서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끼리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기수는 이제 문제를 분석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또 성향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성이라는 것의 그 속성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실행보다는 이제 분석, 뭐 기획, 계획 뭐 이런 거를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죠. 거기 이제 더 안 좋은 것은 이성은 이제 어떤 문제를 분석할 때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더 강하게 부각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행하기도 전에 갖가지 이제 위험성, 뭐 어려움 이런 거를 이제 막 생각하게 되고 이런 걸 늘어놓으면서 이제 망설이는 거. 이게 바로 기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일단 저지르고 보는 어떤 그 코끼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제 좋은 쪽으로 변화를 시키고 싶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이성과 그리고 감성 이 둘 다를 건져야 합니다. 즉 코끼리와 기수를 동시에 터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대부분 이제 장기적인 이득을 위해서 어떤 단기적인 만족을 어느 정도는 희생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뭐 장기적인 계획 수립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고 당연히 이제 기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이제 뭐가 되었든 간에 이제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좌우지간 코끼리의 추진력이 결국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수만으로는 이제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기수만 혹은 코끼리만 건드린다 그러면 결국 변화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뭐 기수에게만 접근한다 그러면 변화의 목표와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해하겠지만 실행하기 위한 동기는 이제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반면 이제 코끼리에게만 또 접근을 하면 방향성이 없이 이제 무조건 열정만 이렇게 키우게 되겠죠. 둘 다 안 좋은 상황을 이제 초래하게 되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코끼리만 터치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경기장 같은 데서 이제 흔히 볼 수가 있는데 뭐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막 응원하다가 팀이 뭐 제대로 플레이를 못하면 뭐 술병 던지고 뭐 욕하고 뭐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건 뭐 국가대표전 같은 경우도 뭐 예외 아니죠. 이게 뭐 물론 뭐 애국심이다 뭐 이렇게 포장은 되긴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저 그냥 흥분해서 상대팀 욕하는 뭐 이런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욕하고 뭐 야유하다가 뭐 심지어는 이제 상대 응원팀 가면 쌈박질 나는 경우 종종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아주 그 방향성이 없이 열정만 있는 뭐 그런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수 그러니까 이제 이성만 터치하는 경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뭐 사실 어렵게 찾을 것도 없는 것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뭐 올해 뭐 매출액 100% 증가하기, 100% 너무 센가? 자, 뭐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 15% 달성하기, 뭐 이런 것들이죠. 솔직히 뭐 이런 슬로건에 으아 가슴이 뛰어 이거 무조건 해야 돼 하는 사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비록 그 목표가 어떤 의미인지 머리로서야 뭐 당연히 이해할지는 몰라도 가슴으로 막 이게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목표는 직원들을 움직이기에는 조금 좀 약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어떤 이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기수뿐만 아니라 코끼리 둘 다를 터치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또 적절하게 해야 되죠.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제가 기수와 코끼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 얘기가 아니라 책에 나온 이야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기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미리 알아야 될 기수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수는 쉽게 지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뭔가를 바꾼다는 이야기는 이전과는 다른 그런 이제 행동 방식을 이야기하죠. 즉 변화가 완전히 안착될 때까지는 이제 바짝 쪄야 된다는 것과 동의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당연히 이제 기수가 해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기수가 그 전에 뭐 이미 확 지쳐버려가지고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결국 변화에는 이제 실패가 되는 거죠. 기수의 맷집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제력이죠. 자제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참는 거 이런 게 이제 바로 기수가 평소에 해내야 되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자제력이라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소모성 자원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 이제 이건 배터리처럼 어떤 일로 방전해 버리고 나면 다시 충전하기 전까지는 이제 힘을 발휘 못하는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한 논리인데 이거를 그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자제력 고갈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방식은 이런 거죠. 일단 그 테스트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이제 아주 맛없는 샐러드만 먹이고 한쪽은 이제 초콜릿하고 비스켓을 이제 각각 주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미각 테스트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죠. 이때 그 두 그룹이 서로가 이제 뭘 먹는지 빤히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맛없는 샐러드를 이렇게 먹는 이 그룹은 기분 똥이었겠죠. 이 가뜩이나 맛없는 이 풀떼 같은 거 먹고 있는데 반대편 있는 애들은 뭐 히히닥거리면서 맛있는 초콜릿 먹고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보고 있는 게. 근데 이 실제 테스트는 사실은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이 미각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아주 간단한 퍼즐을 이제 풀게 했는데 간단한 건 아니죠. 근데 이 퍼즐이 되게 이제 원래 답이 없는 그런 이제 퍼즐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의 원래 목적은 이 답이 없는 퍼즐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매달리고서 풀고 있는지 이 자제력의 강도를 테스트하려고 했던 거죠. 일단 초콜릿을 먹은 그룹의 이제 결과는 평균 약 19분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퍼즐을 갖고 19분가량 이제 계속 이제 매달렸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맛없는 샐러드를 씹었던 그 그룹의 결과는 얼마나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결과는 고작 8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초콜릿 그룹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수치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심리학자들은 여기서 그 힘든 일을 견뎌내는 자제력이 맛없는 샐러드를 억지로 먹을 때 이미 다 소모되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제력이라는 것은 소모되는 자원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이와 비슷한 사례로 가석방 같은 거를 이제 판결하는 판사들, 그러니까 뭐 노상방조 이런 거 뭐 간단하게 막 빡빡빡빡 하고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점심 식사 바로 전에 이 가석방 판결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승인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고픔을 참느라 자제력이 많이 소모된 이 판사 양반들이 판결에 이제 온전히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냥 팍팍팍팍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제가 오버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요점은 자 우리의 그 이성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기수가 갖고 있는 어떤 자제력은 소모되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제 어떤 행동을 유발시키고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수의 자제력을 가능한 한 온전히 좀 보존을 시켜줘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기수를 지치게 만드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수많은 옵션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기수는 갑자기 너무 많은 옵션이 주어지면 그 선택의 상황에서 이 결정 장애에 빠져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야, 공부 좀 열심히 해. 이런 말을 이제 하긴 하죠.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말처럼 또 애매한 말도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이건 뭐 예습을 하라는 건지,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라는 건지, 숙제를 뭐 꼬박꼬박 하라는 건지, 이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뭐 게임을 하지 말라, 뭐 이것도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심지어 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이런 것도 포함될 수도 있고. 이렇게 수많은 옵션이 주어지면 기수는 결국은 이제 아무것도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많은 선택 앞에서 결정을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바로 이제 이것이 이제 기수의 특징 중에 하나인 우유부단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대충 공부 열심히 해 라고 해봐야 특별히 별로 효과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하고 한번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뭐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말은 어찌 보면 이제 야, 건강하게 살아라 하는 말과 뭐 다를 게 없죠. 근데 그 좋은 예로 지금은 이제 폐기된 그 홍보 정책이긴 한데 1990년대 이제 미국에서 건강 피라미드라는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미국 정부는 국민들이 하도 뭐 이렇게 비만에 뚱땡이들이 많으니까 나름 이제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 잘 골라 먹으면 좋은 음식물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많이 먹어야 할 것과 이제 조금 먹어야 할 것을 이제 피라미드 형식으로 배치를 해서 도표를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 아래쪽에는 뭐 빵, 우유 뭐 이런 게 있고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좀 고기, 뭐 비타민, 그 적게 먹지만 뭐 이렇게 먹어라,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일 권장 섭취량 이런 것들이 각각 쓰여져 있는 그런 이제 도표들이었는데 일단 뭐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엄청 크고 자세한 그림이 이제 들 수밖에 없죠. 종류도 뭐 무지무지 많았고요. 근데 과연 이 홍보물의 효과가 어땠을까요? 예, 당연히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TV 광고도 하고 뭐 홍보 유인물도 엄청나게 만들어서 뿌리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아무런 효과를 거의 효과를 이제 거두지 못했고 결국 이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예 폐지가 되어버렸죠. 근데 이제 당시 조금 이제 다른 접근으로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상당 수준 개선시킨 그런 그 주가 있었는데 그 주의 그 홍보 정책은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트에서 유제품 코너에 갔을 때 저지방 우유를 골라라. 이게 다였던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고기는 몇 그램 이하로 먹고 야채는 얼마 이상 먹고 뭐 이런 얘기 다 없고 무조건 그냥 저지방 우유 하나를 먹어라. 이렇게 이제 딱 하나만 밀어붙인 거죠. 옵션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 뭐 비교하고 고민할 거리가 없다는 얘기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책은 대중의 반응을 실제 이끌어내는데 성공을 하고 그 결과 저지방 우유의 점유율이 그 이전에 비해서 약간 5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쇄 효과로 당연하게 시민들의 그 비만도도 상당 수준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캠페인이 종료된 후에도 저지방 우유의 점유율이 유지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이제 대중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멘트는 상세하고 다양한 정보의 어떤 제공이 아니라 단순하고 명확한 그런 메시지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해야 하는 말도 아마 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녁에 이제 TV를 보고 있는 아이들한테 들어가서 공부해라 이런 말 사실 큰 의미 없어 보인다는 거죠. 좀 더 어떤 명확한 그런 처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효과적인 멘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 오늘 배운 내용을 말이야, 학교에서 배운 거를 아빠한테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해봐. 뭐 이건 복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혹은 뭐 8시부터 9시까지 내일 배울 과목에 대해서 한번 읽어.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명확하게 뭐 그런 명확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지시해 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또 그런 걸 또 하나하나 부모가 다 정해줘야 하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사게 되면 대충 이제 5,000km마다 엔진 오일 갈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동차를 살 때 따라오는 설명서도 이제 그렇게 적혀 있죠. 근데 이제 이 설명서에서 사실 뭐 엔진 오일의 점도가 뭐 몇 프로 이하일 때 뭐 가르라는 동 양이 얼마 됐을 때 뭐 맨날 찍어보라는 동 뭐 이렇게까지 안 하죠. 그냥 딱 한 줄로 5,000km마다 갈아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쓰여 있죠. 아주 명확하죠. 메시지가. 물론 이제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사실 뭐 이 차를 뭐 어떻게 운행을 했는지 뭐 어떤 도로 환경에서 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교환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는 회사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또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도 제 생각엔 뭐 엔진 오일을 가는 사람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아이들의 어떤 판단 능력을 너무 높게 평가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뭐 아이들의 그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높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 해야 할 것들이 막 늘어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이제 옵션이 막 늘어나게 되면 이 아이의 기준은 이제 지쳐버리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포기하고 아무것도 이제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는 이제 이에 대해서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또 절대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수의 특징으로는 기수는 이제 아주 뛰어난 자기 변호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보통 이제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라기보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존재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기술은 이제 문제를 찾아내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걸 할 수 없는 이유, 이게 될 수 없는 이유, 이걸 막 순식간에 막 촥촥 막 찾아내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현실에 대한 어떤 자기 합리화 이런 거는 뭐 우리 스스로도 뭐 자주 겪게 되는 상황이죠. 뭐 이거 하나 정도는 뭐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했으니까 뭐 좀 쉬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이죠. 아이와 함께 이번 시험에서는 평균 90점을 목표로 하자라고 정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제 아이가 한 85점 정도를 맞아와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번 시험이 말이야, 아버지 이거 엄청 어려워가지고 85점도 정말 엄청 잘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도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한두 번쯤은 아니면 여러 번 겪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비록 목표로 한 90점은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 85점이라고 하면 대충 목표 대비 한 90%는 달성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 만족을 해버리죠. 물론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목표 관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매출 목표 10억 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올해는 90% 정도 달성했으니까 뭐 나름 선방했네 뭐 이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아이와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정하는 것은 어떤 그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아주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그 기수는 자기 합리화에 워낙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약간의 여지만 주어져도 얼른 바로바로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 때문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목표는 all or nothing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pass or fail 뭐 이렇게 이제 중간이 절대 없는 거죠. 애매한 거 없이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야, 이 정도면 잘했다 뭐 이런 식의 목표 설정, 이거 뭐 이런 걸로는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사용 시간을 이제 줄이려면, 자, 오늘부터 이제 하루에 1시간만 해 라는 방식보다는 월, 수, 금은 컴퓨터를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시간만 해 라고 했을 때는 뭐 1시간 5분은, 뭐 1시간 10분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시간을 이제 살짝 이제 오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이거 지금 막 시작한 판인데 이건 끝내야지, 뭐 이 아이템 먹을 때까지야,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결국은 이제 1시간이라는 제한 시간이 아주 이제 애매모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제 월수금 게임 금지, 뭐 혹은 토요일은 게임 금지, 뭐 이런 규칙을 정해놓으면 이건 뭐 예외를 두기가 되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예 이제 시작부터 이제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처음부터 아주 협상의 여지를 아예 주지 않는 이제 그런 변명거리를 잘 만드는 기술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어떤 꽁수 방식, 뭐 이런 사실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기술의 특징 중에 하나만 이제 더 살펴보면, 기술은 일반적으로 NIH 신드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NIH가 뭐냐? 원래 이게 뭐 특별히 그렇게 제너럴한 그런 용어는 아니고 이 책에 이제 저자가 이제 쓴 말인데, 이제 풀었으면 이런 말입니다. Not invented here.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 거라는 그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이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해낸 게 아닌 남의 생각이나 지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도 이제 평소에 자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안 그래도 청소 뭐 하려고 막 마음 먹고 있는데 딱 그 타이밍에 이제 와이프가 왜 청소 안 해? 뭐 이렇게 시키면 갑자기 이제 청소하기가 싫어지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와 함께 하루에 뭐 1시간, 예를 들어서 뭐 저녁 먹고 8시부터 9시까지 공부하자 뭐 이렇게 정했다고 해보죠. 근데 뭐 이때 이래저래 이제 공부해라 뭐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정해주는 것보다 어떤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그 아이가 네가 그럼 정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얼른 가서 오늘 배운 거 복습해 하고 지시를 하고, 복습은 수학 문제집 몇 장 풀어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너네 반에서 1등하는 애는 뭐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 같으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공부법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어차피 1등한 애들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 입에서 스스로 걔는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하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방법을 지 입에서 나오게끔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기 입으로 말을 해야 이런 NIH의 문턱을
나름 그나마 좀 쉽게 넘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서두에서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습관이 그토록 강력한 것은 일단 습관화가 된 행동은 더 이상 이제 기수의 개입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 어떠한 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추가의 에너지가 별로 이제 필요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행동을 유지하기가 되게 쉽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쁜 습관이 이미 배어 있다 그러면 이걸 바꾸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우유부단하고 매사에 비관적인 우리 마음의 한 부분, 기수, 이성, 이것을 이제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게 원체 딴 생각도 많고 의지가 약한 게 기수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또 더하죠. 이걸 이제 섬세하고 계획적인 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대로 쉬운 얘기 아닙니다.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저도 안 되고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또 이제 그런 것이 또 어찌 보면 이제 부모의 의무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기술을 효과적으로 다루는데 성공했다고 해서 바로 또 변화가 시작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움직임에는 우리 마음의 감성적인 부분, 이 커다란 바로 이 코끼리의 동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코끼리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